경제 정책이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이거 틀렸어요. 경제가 성장하려면 기업의 생산, 투자, 고용이 늘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누가 해요 이거? 기업이 하잖아요. 정부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소장님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또 지금 또 연말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우선 지금 한국 경제의 현재 상황은 좀 어떻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내 경제연구소나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대로 떨어졌다. 네. 그래서 지금 경기가 부진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냥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이 사람들은 잠재 성장률을 과거에 성장률 평균치로 네. 잠재 성장률을 삼아요. 근데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미래에 나타날 성장률에 관한 것이거든요. 네. 그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치를 어떻게 이렇게 진단해낼 수 있겠어요? 틀렸어요. 경제정책 실패하면 잠재 성장률보다 훨씬 더 낮은 성장률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사실을 완벽하게 외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잠재 성장률 추정은 틀릴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제가 추정한 잠재 성장률은 네. 지금도 최소 6%는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뭘로 알 수가 있냐 그러면 잠재 성장률 개념이 그래요.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지속 가능한 최고의 성장률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장을 지속 가능하지 않게 하는 경제 변수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 실현할 수 있는 최고 성장률이라는 걸 의미해요. 네. 그 지속 가능하지 않게 하는 변수는 두 개예요. 하나는 물가 불안, 하나는 국제수지 악화예요. 네. 우리나라 물가 비교적 안정적이잖아요. 그런데 경상수지는 또 대규모 흑자잖아요. 그러면 그 흑자분만큼 추가로 성장을 해도 지속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출이 급감하기 직전 2021년도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5%가 가까웠어요. 그렇다면 5%만큼 추가로 소비해도 상관없었어요. 그럼 당시 7% 이상 성장할 수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경제정책이 성장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 대표적인 정책이 뭐냐면 환율 인상하는 정책이었어요. 고환율 정책이 지금 우리 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환율 정책만 폐기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정책 당국이 용납만 한다면 우리 성장률은 지금도 6%를 훨씬 넘게 이룩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니 뭐 지금 최근에 뭐 중국이 뭐 5% 성장하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우리가 6%씩 성장한다 그러면 사실 엄청난 성장처럼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정부가 말하는 뭐 2% 뭐 올해도 지금 뭐 1%대고 뭐 내년에 뭐 잘 돼야 2% 뭐 이런 얘기 하는데 6%랑 이 갭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게 그 환율 정책 때문이라는 건가요? 아, 그럼요.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 환율은 미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미국 달러 가치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잖아요. 그러면 국내 저축은 물론이고 그동안 축적된 금융 자본들 네. 이것들이 미국으로 가서 투자를 하면 환차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환율이 더 올라봐요. 1,500원으로. 그럼 돌아올 때 그 200억 원 이상의 그 환차익을 누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경제적 기능을 해야 할 국내 저축. 그동안 축적된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갔으니까 국내에서는 유동성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네. 유동성이 부족해지면 경제 활동은 위축되고 성장률은 낮아지는 거예요. 지금 정부의 고환율 정책 때문에 성장률이 낮아진 거예요. 물론 여러 경제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고령화, 네. 저출산 이런 부담 때문에 경제가 성장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네. 그건 주어진 요건이에요. 그 주어진 여건은 극복하라고 주어진 것이지 그 앞에 좌절하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인구가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률을 이룩한 나라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일랜드를 줄 수가 있는데 아일랜드는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의 병자라고 불렸어요. 네. 장기간 네. 경기 부진을 겪고 있으니까 성장률도 낮았고 1인당 국민소득도 유럽에서 제일 낮았어요. 서유럽에서. 그러면 당연히 일자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젊은이들 중심으로 미국 등 다른 나라로 이민을 떠났어요. 일자리 찾아서. 그래서 인구가 그 700만이 넘었었는데 이게 한 340만까지 떨어져요.
근데 1990년대부터 네. 아일랜드는 본격적인 성장을 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이었을 때 네. 당시 가치로 10년 동안 아일랜드는 연평균 성장률 9.3%를 기록해요. 와. 그러다가 이제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네. 한번 이제 타격을 크게 입어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많이 떨어졌었는데 다시 거기서 또 비약적인 성장을 해요. 그 위기를 극복하고. 네. 그래서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달러를 넘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에 속했어요. 저출산 고령화는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경제 정책이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그걸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 성공 사례를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 정책은 지난 30여 년 동안 초장기 저성장을 하고 있는 일본의 경제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실패할 정책을 따라가는데 이게 당연히 경제난 심화되죠. 그래서 제가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부나 어떤 정책 당국자들도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이 고환율 정책을 쓰고 있는 걸 텐데 그 논리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일 심각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수출이 우리나라 GDP의 절반에 가깝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건 국민 사기극이에요. 이게 사기다. 수출은 매출 총액이고 네. GDP는 부가치 총액이잖아요. 그렇다면 기준을 일치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네. 매출액이든 부가치든 기준을 일치시키잖아요. 그러면 수출은 GDP의 10%가 안 돼요. 그럼 나머지가 다 내수. 나머지는 다 내수죠. 네. 그러니까 수출이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환율 상승으로 내수가 부진해지면 성장률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수출의 9배니까 내수가. 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봐요. 내수는 환율이 올라갈 때 확장되겠어요? 아니면 환율이 떨어질 때 확장되겠어요? 환율이 내려가야 좋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우리가 자원 거의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네. 그뿐만 아니라 주요 시설재들 또 기타 소비자들 환율이 떨어지면 더 많이 수입해 올 수 있잖아요. 그만큼 소비가 확장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질 때 내수는 확장이 돼요. 그렇다 해서 수출 중요성을 제가 외면하자는 건 아니에요. 경제가 잠재 성장률에 근접하게 성장하고 있으면 수출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경기가 부진하잖아요. 네. 그러면 환율이 올라갈수록 수출은 오히려 줄어들고 성장률도 낮아져요. 경기 부진은 심화돼요. 정부는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경상수지가 흑자인 나라에서는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없어요.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수출이 잘 되는 게 아니다. 경상수지 흑자일 때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반드시 줄어요. 네. 왜냐하면 첫째는 우리 환율이 오르잖아요. 그럼 해외 바이어가 수출가격 좀 깎아줘. 우리 수출업체들 대부분 거기에 응해요. 둘째는 이런 요구가 없더라도 풀코스트 원리가 작용을 해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 영국의 아주 유명한 두 경제학자가 현장 실험을 통해서 검증한 거예요. 풀코스트 원리가 뭐냐면 기업은 정상 이윤 플러스 생산 비용을 합쳐서 이게 이제 그 판매 가격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정상이윤이 커질 거 아니에요. 네. 정상이윤에 가깝게 가격을 깎아주면 더 많이 팔려서 이익이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외 바이어가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환율이 오르면 스스로 수출가격이 깎아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원화 가치로 수출이 늘더라도 환율이 많이 오르면 달러 기준의 수출액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반드시 줄어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성장률도 당연히 낮아져요. 고환율 정책 펼쳐서 우리가 성공한 적이 언제 있었어요.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흑자를 기록한 그때부터 따져봐요. 2001년 수출 줄었어요. 경기는 더 부진해졌어요. 이 얘기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나스닥이 붕괴된 거 아니냐고. 수출 줄고 경기가 하강한 게 먼저 일어났어요. 나스닥 붕괴가 먼저 일어났어요. 나스닥 붕괴 뒤에 일어났어요. 뒤에 일어나는 게 어떻게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고환율 때문에 수출이 줄고 경기가 부진해졌단 말이에요. 그때만이었나요?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고환율 정책을 펼치니까 수출 줄었어요. 경기 더 부진해졌어요. 그 뒤로도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정부는 자꾸만 실패한 일본의 경제 정책을 따라가요. 일본은 지금 30여 년 동안 초장기 저성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 정책 따라가면 안 돼요. 하고 있죠. 네. 특히 우리 환율을 요새는 우리 정부가 일행당 9원에 맞춰서 환율을 방어하려고 해요. 왜 실패한 일본의 엔화 가치에 우리 원화 가치를 거기다 맞추려고 하냐고요. 달러 가치에다 그 맞춰서 환율을 방어해도 상관없잖아요.
또 미국은 지금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지금 경기가 호조잖아요. 네. 그런 나라 정책을 따라가야지 왜 실패한 나라 정책에 따라가냐고요. 실패한 나라의 정책을 따라가면 우리나라도 반드시 실패해요.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그동안 해왔던 거를 이제 최대한 뭐 유지를 하면서 뭐 어떤 충격을 안 주려고 뭐 그냥 뭐 하던 거를 그냥 계속 하는 약간 관성적으로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정권이 그 새로 수립되잖아요. 바뀌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과잉 의욕을 보여요. 경제 정책으로 경기를 살려보자. 이제 그러면서 환율을 인상시키면 수출이 늘고 수출이 늘면 경기가 호전된다. 이런 잘못된 믿음으로 경제 정책을 펼쳐요. 집권 초기에는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을 해요. 그렇게 유도를 해요, 정부가. 경제가 그 어려움에 처하잖아요. 네. 그러면 정책의 힘은 약해져요. 시장의 힘이 강해져요. 그럼 다시 환율은 아무리 강력한 환율 방어 정책을 펼쳐도 꾸준히 이게 떨어져요. 이게 역대 정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정부가 환율을 1,300원대에 그 유지를 하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는데 특히 그 역외 시장에서 NDF 거래를 해요. 넌 딜리버리 퓨처스라는 그 선물 증권을 통해서 이 환율 방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400원대를 힘겹게 버티고 있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거 6개월 못 가요. 시장의 힘에서 그건 1,200원대로 반드시 떨어져요. 네. 또 1,100원대로 떨어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아마 이명박 정권 말기에는 1,100원대 아니면 1,000원대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경제난이 조금 풀리겠죠. 그러니까 저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뭘 하면 경기가 안 좋아지고 정부의 정책이 좀 힘에 빠지면 그때는 다시 경기가 좀 살아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면 다른 나라도 그래요. 경제 정책이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이거 틀렸어요. 경제가 성장하려면 기업의 생산, 투자, 고용이 늘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누가 해요 이거. 기업이 하잖아요. 정부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들어보면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환율을 높여줘야 이제 수출 기업들이 이제 돈을 버니까 그럼 그런 걸로 이제 고용을 하고 좀 이렇게 경제를 살리지 않을까 이런 의도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참 경제는 이상해요. 우리가 이게 정의롭다, 바람직하다 하고 그쪽으로 이렇게 경제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럼 그 결과는 오히려 더 나쁘게 났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현상을 점검하고 거기에 따라서 경제 정책을 조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책상머리에만 앉아서는 안 돼요. 현장에 가봐야 한다고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증가할 것 같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수출이 감소하잖아요. 그럼 수출업체에게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수출업체들 당장 그거 얘기하죠. 우리 깎아줬다. 해봐요가 요구해서. 현실에 입각해서 경제정책을 펼쳐야 경제를 제대로 관리할 수가 있어요. 제가 미국이 부러운 게 그거예요. 미국은 경제정책 결정권자의 경제관료 출신이나 경제학자가 임명된 사례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버냉키인데 이 버냉키가 연준 의장이 됐었잖아요. 네. 당시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주 심각할 때고 이 사람이 대공황의 최고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최초로 학자 중에서는 연준 의장이 된 거예요. 그 밖에는 설령 학자 출신이더라도 현장 경험이 20년 이상이 돼야 그런 정책 결정권자에 임명이 됐어요. 그 사람은 현장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현실도 중요시해요. 이론을 중요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론과는 전혀 상반되는 경제 정책을 종종 펼쳐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바람직한 결과를 내요. 이제 미국은 지난해 그 3월 이래로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쳤잖아요. 네. 당시에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서 네. 0.5% 올리기도 하고 0.75% 기준금리를 올렸었잖아요. 근데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아주 잘못된 정책이잖아요. 경제 이론에 입각해서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되게 좀 위험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죠. 금리를 낮춰야 투자가 증가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달러가 약세야 수출이 좀 늘고 수입은 좀 억제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지난해 그 상반기에 2분기 연속 미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3월부터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쳤어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 기준금리 격차는 2%잖아요. 네. 그럼 국내 저축 어떻게 하겠어요? 금리가 높으면 미국으로 흘러가잖아요. 돈이 막 가고 있죠. 네. 그리고 그동안 국내에서 축적된 금융자본들 어떻게 하겠어요? 달러가 강세니까 미국에 투자하면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미국으로 흘러가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렇겠어요? 일본, 중국 다 뭐 마찬가지였어요. 이 나라들의
자본이 미국으로 흘러가면서 미국은 유동성이 풍부해졌어요.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경제가 활동이 활성화되잖아요. 또 주식시장도 활약을 보이잖아요. 네. 부동산 시장도 거품이 잔뜩 껴 있었지만 꺼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3분기부터 경기가 급상승해요. 반대로 나타났잖아요. 이런 거는 전혀 다르게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쳤더니 오히려 경기가 급상승하잖아요. 네. 현장 점검을 하지 않으면 현실 점검을 하지 않으면 통계 지표를 정확하게 읽어보지 않으면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겠어요. 미국은 그만큼 현실을 존중을 한다니까요. 우리나라 경제정책 당국도 좀 제발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우리나라 경제정책 당국자도 현장 경험을 수십 년 한 사람으로 다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소장님 얘기 들어보면은 미국은 경제정책을 잘한 케이스라고 봐야 되는 거일까요? 그게 이제 미국을 위해서는 잘한 거죠. 그런데 다른 나라를 위해서는 그게 위험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국내 저축, 다른 나라의 금융 자본들을 미국으로 끌어갔잖아요. 네. 그 뺏긴 나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신용이 수축이 되고 유동성 네.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여기다 신용 파괴가 작동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미국의 고금리 강달러 정책은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에요.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들면 부메랑이 내한테 다시 돌아와요. 저는 그래서 미국 경제도 2024년에는 후퇴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쓰는 게 이제 뭐 계속 쓸 수가 없고 이제 어느 순간 좀 뭐 꼬꾸라지는 그런 게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지금 미국은 제가 심각하게 보는 이유가 그래요. 물론 지금 미국은 지금 주식 시장이 대단한 호황이고 네. 또 그 바람에 이제 성장률도 높은 편이고 그래요. 네. 다우지수만 보면 지금 37,000을 넘었잖아요. 전고점을 돌파해서 최고점을 네.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바람직한 일이 결코 아니라니까요. 이 촛불도 꺼지기 직전에 한번 확 타오르잖아요. 네.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이 거품이 꺼지면 미국은 참 심각해지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미국은 거기에 대응할 마땅한 정책 수단이 지금은 다 고갈됐어요.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상황으로 지금 몰리고 있어요. 만약에 기준금리를 낮추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달러 가치가 약세로 돌아설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달러 가치가 약세로 돌아서면 미국에 투자됐던 국제 금융자본들은 환차선을 입어요. 환차선을 입고 미국을 떠나요. 그렇게 되면 미국은 유동성이 수축되고 여기에 따라서 신용 파괴율이 작동하면서 금융위기가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주가지수 지금 다우지수 37,000 갔던 게 얼마나 심하게 꺾여질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렇다 해서 기준금리를 높이잖아요. 네. 높이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의 유지라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낮아요. 거기다 기준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더 높아요. 기준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더 높아야 정상 아니에요.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높아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시장금리가 더 높아야죠. 그러면 이게 정상화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지금은 기준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높은 이유가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 네. 기대 심리가 반영을 해서 지금 그 시장금리가 더 낮아요. 미리 좀 할인을 해놓은 거죠. 그런데 이게 정상화될 거 아니에요. 네. 그 기준금리를 안 내리면 기준금리 내리면 금융이 즉각적으로 진행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기준금리를 못 내리면 이제 그 정상화되면서 시장금리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국채, MBS 이런 채권들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금리가 올라간 만큼. 네. 네. 또 이것들의 파생금융 상품은 이론적으로는 레버리지가 20배니까 이자율 떨어지는 것에 20배만큼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금융기관들 어떻게 되겠냐고요. 경영수익이 극단적으로 악화돼요. 네. 그러면 어느 은행인가에서 경영수익이 악화돼서 파산 직전에 가면 예금 인출 사태가 일어나요. 이 뱅크런이 다른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염이 되면 전체 금융기관이 무너질 수 있는 소위 시스템 그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서 금융위기가 급속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은 기준금리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 경제 지표들 유심히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파월이 뭐 0.75 정도 뭐 내릴 수도 있다 얘기한 게 뭐 경제적인 좀 약간 자신감이 생겼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아닌가 보죠. 그게 그랬으면 좋은데 저는 네. 그걸 구두 정책이라고 보고 있어요. 구두 정책이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파월은 그런 입장에서 그런 구두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어요. 말로만. 네, 말로만. 네. 실제로는 안 움직이면서. 네. 기준금리 낮추면 당장이 달러가치 약세로 돌아서고 그러면 금융위기가 즉각적으로 진행된다니까요. 그걸 파월이 그걸 모르겠어요. 현장에서 20년, 30년 이상 그 경험을 가진 사람이 잘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두 정책만 펼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구두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커지고 실망이 네. 커지면은 투자자든 생산자든 소비자든 심리가 극단적으로 위축될 수가 있어요. 경기는 급강하는 거죠. 네. 그래서 구두 정책도 함부로 펼치면 안 돼요. 대표적으로 대공황 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대통령이 나와서 2개월 후에 경제가 정상화될 것이다. 또 재무부 장관이 나와서 2달 후에는 실업난이 해소될 것이다. 상무부 장관이 또 나와서 산업활동도 60일 이내에 정상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1929년 10월부터 그다음에 5월까지 줄기차게 얘기를 해요. 근데 경제가 안 살아나요. 계속해서 경기는 후퇴하기만 해요. 그래서 국민들의 심리는 비관적으로 바뀌면서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커지면서 경제활동이 위축이 돼요. 그러니까 대공황이 심각하게 진행됐던 게 그런 이유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두 정책이 신뢰를 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은 궁금한 게 파월 의장은 왜 지금 그렇게 구두 정책을 하면서 굳이 금리를 내릴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다우지수가 전고점을 기록했던 때가 언제예요? 2022년 1월 4일이에요. 네. 그때 36,800까지 가면서 최고점을 찍었어요. 근데 그때 미국 국내 경기는 그때 하강하고 있을 때 1분기, 2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했잖아요. 그 직전에 다우지수가 최고점을 찍었어요. 그다음에 줄기차게 내리막을 갔어요.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국내 경기는 내년부터는 하강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최고점 찍은 주가지수 37,000 다우지수 버텨줄 수 있겠냐는 얘기죠. 버텨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지금 파월이 그런 구두 정책을 펼치는 것 같아요. 미국은 주식시장과 국내 경기의 상관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네. 실제로 여러 경제학자가 그걸 실증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주식시장이 호조면 성장률도 높아지고 경기도 호조를 보인다. 주식시장이 만약에 꺾인다면 경기가 급속하게 후퇴할 거 아니에요.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지금 구두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봐야 돼요. 한국은 고금리 정책을 좀 펼치고 그다음에 환율도 좀 낮춰가지고 강원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를 좀 강하게 하는 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미국은 그렇게 했는데 또 위기가 온다. 그러면은 이게 조금 그 듣는 분들이 좀 혼란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미국은 너무 세게 한 건가요, 그러면? 잠재 성장률만큼 네. 성장률이 실현되면 네. 거기까지는 고금리 강달러 정책 같은 원화 강세 네. 그리고 고금리 네. 이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잖아요.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경기 과열이 일어나면서 급격한 경기 후퇴를 부르거나 네. 아니면 국제 수지 악화, 물가 불안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심각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실현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높으면 국제 수지가 극단적으로 악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달러 가치가 약세로 돌아설 수 있어요. 달러 가치가 약세로 돌아서면 미국에 투자했던 국제 금융자본은 다 떠난다니까요. 미국은 지금 국내 저축률이 투자율에 비해서 한참 낮아요. 네. 그래서 지금 경기 과열이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은 올해 2분기, 3분기 성장률이 4.9%, 5.2%를 각각 기록했어요. 네. 이거는 미국 잠재 성장률보다 약 2배 가까운 높은 성장률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높은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더욱 커질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치 대비 너무 좀 낮게 지금 하고 있고 미국은 자기 능력치보다 너무 좀 약간 과열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지만 사실 이게 양쪽으로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 그 실현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약간 높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이게 바람직한 일이 벌어져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마라톤 선수예요. 근데 5km 구간을 14초 내에 뛸 수 있는데 13초 5에 뛰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게 실제로 거기에 근접해 갈 수 있잖아요. 그 그런 정도네.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14초에 뛸 수 있는데 13초로 뛰어봐요. 그럼 금방 탈진해요. 그래서 더 이상 빠르게 뛸 수가 없어. 이런 비유들이 경제에서도 잘 맞아요. 그래서 잠재 성장률이 실현한 성장률보다 약간 낮으면 반대로 실현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약간 높으면 바람직한데 이 격차가 커지면 국가 경제가 탈진하는 일이 벌어져요.